네, 완전한 진리 6장 상식에 기초한 과학 35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359페이지. 누가 유전자 코드를 작성했는가? 그 유전자 코드는 마치 설계도와 같이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냥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그 정보가 담겨 있어서 그 유전자 코드에 담겨 있는 정보의 내용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 그리고 동물들 이런 그 생물들의 구조를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설계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DNA 코드다. 당신도 기억하다시피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의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고 발표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그 업적을 축하하는 말이 모두 DNA와 문자 언어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인 국립인간게놈 연구소 소장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만 알고 있던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처음으로 흘끗 보게 되었다. 이에 뒤질세라 당시 대통령 클린턴도 하나님을 거론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그 언어를 배우고 있다. 이런 유추는 참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다. DNA 분자는 화학적 철자의 기능을 하는 4개의 염기,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여러 순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한다. 이 화학 코드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정보 이론의 범주를 DNA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학이 이제 정보 기술의 한 분과가 된 것이라고 도킨스는 썼다. 유전자 코드는 참으로 디지털 방식인데 컴퓨터 코드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는 모호한 유추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그 결과 생명의 기원은 이제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가 고도로 세분화되고 복잡한 생물학적 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적 원인들이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젠가 막내 아들을 공원에 데리고 가서 크고 오래된 노두밤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나무 껍질에는 조지는 웬디를 사랑한다. 95년도 동창이란 글귀가 하트 모양과 함께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 갈겨 쓴 글자들이 자연적 힘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였다. 이집트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을 때 1400년 동안이나 아무도 그것을 해독하는 법을 몰랐다. 1799년에 로제타 석이 발견되기까지. 하지만 상형 문자들이 지적인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에 의해 바위에 새겨진 문양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이집트 상형 문자는 또 그림 글자와 소리 글자로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 발견됐을 때 이 로제타 뿐 아니라 그 고대 그 이집트 문자들을 이제 해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사용하던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서 이제 전수가 안 되는 다 그 지역도 이제 헬라 문자들을 썼던 그런 시기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쓰던 이집트 고유의 그 고대 문자들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했겠죠. 사용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로제타 그 석이라는 게 비석 같은 건데 한 뭐 700kg 이런 굉장히 큰 어떤 검은색의 그 비석입니다. 그 비석에 그 맨 위에는 이집트 고대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고대 그 이집트 민중 문자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죠. 그리스어로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 이게 뭐 프텔레마이오스인가 뭐 그 사람을 찬양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는데 이게 맨 위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맨 밑에 이 세 개의 그 서로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글이 똑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은 글을 써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헬라어 그 비석의 그 문구들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상용 문자를 이렇게 해석을 그것도 뭐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거 비교하고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는가 글자 하나하나 그런 거를 다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구나 하는 걸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최소한 이것이 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마치 우리가 그 한글의 기역, 니은, 뒷글 이런 그것이 규칙적으로 또는 약간의 불규칙성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뜻은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뭔가를 의미하는 글자라는 사실은 이제 다 알았던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한 어떤 문자의 형태다 하는 것은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9.11 사태 직후에 플로리다 밤비치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 지역 주민이 농약 살포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하늘에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글자를 쓴 것을 보고 자그마한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 비행사가 알라신을 찬양하는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두려워 사람들은 경찰에 연락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늘에 글자 쓰는 기술을 이용해서 가끔 영감어린 메시지를 보내곤 했던 것이다. 열광적인 반응에 그는 오히려 즐거워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당신이 어떤 메시지, 어떤 언어를 볼 때 즉각적으로 그것이 자연적 원인의 산물이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는 것이다. 뭐 하늘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글자를 뭐 이렇게 썼다면 자연적인 현상이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 글자를 새겼구나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밤비치 주민들이 하늘에서 글자처럼 생긴 보풀보풀한 하얀 모양을 보았을 때 수분이 응축되어서 재미있는 문양이 생겼다는 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지적 행위자의 산물임을 정확하게 추론했다. 물론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했지만 말이다. 이런 류의 추론은 직관적인 것이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한눈에 보고 아는 것, 이 직관적인 것이며 인간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설계의 경험적 표지들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 아래서 우리는 설계 추론을 끌어내게 되는가? 그리고 이와 동일한 추론을 자연에 적용할 수 있을까? 162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 먼저 세 가지 사건의 유형의 사건을 구별하면서 시작해보자. 우연에 의한 사건, 법칙에 의한 사건, 설계에 의한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1970년에 프랑스 유전학자 자크 모노가 우연과 필연이란 책을 썼는데 그는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나도 그 시절에 구입해서 이제는 낡은 그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모노는 표준적인 다윈 이론을 제시하되 놀랄 정도로 간단하게 그것을 해냈다. 그것은 우연과 필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착안한 것이다. 지적 설계론도 그처럼 단순화된 도식을 사용하지만 세 번째 범주인 설계를 덧붙인다. 진화론은 설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죠. 설계를 한다는 건 누군가 지적 존재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설계자,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어떤 것들은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무작위적 과정의 결과다. 둘째, 어떤 것들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정의 결과이므로 자연법칙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셋째, 또 어떤 것은 설계의 결과다. 집, 자동차, 컴퓨터, 책 등과 같이. 이 가운데 어느 범주가 생명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가? 무작위적인 과정의 결과 또는 뭐 자연 법칙 그리고 그야말로 설계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가? 윌리엄 댐스키는 우리가 여러 경우를 각 범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추론에 관한 엄밀한 수학적 분석을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의 책 설계 추론에서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라 부른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책답게 저자의 설명이 대단히 복잡하다. 하지만 나는 단어 만들기 게임의 철자들을 유추해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생각이다. 만일 DNA가 언어처럼 화학적 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생물학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철자들의 순서다. 이것은 마치 이 페이지에 나오는 철자들의 순서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진리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글자를 부스러기들이 그냥 모여서 인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이게 저자의 의도를 담을 수 있도록 단어도 규칙성을 가지고 써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또 한 주제를 이루는 글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읽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페이지에 나오는 철자의 순서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면 DNA의 내부에 복잡하게 명기된 순서들의 기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연으로, 법칙으로, 아니면 설계로. DNA의 많은 정보들이 정말 복잡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우연이나 법칙, 설계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연을 넘어서 만일 타자기 앞에 무수한 원숭이들이 앉아있고 또한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타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뭐 아무렇게나 막 쳐도 뭐 무한한 시간 내에서는 우연찮게 딱 그런 소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뭐 말해볼 수 있죠.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실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궁한 시간 동안에 뭐 그런 일을
계속 할 때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딱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에 영국에서 그 이론을 실제로 실험해 보았다. 원숭이 6마리를 컴퓨터와 함께 가두어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원숭이들이 주로 한 행동들은 돌로 컴퓨터를 때리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 마리가 그것을 화장실로 여기는 것도 발견되었다. 몇 마리가 둘러서서 키를 누르기도 했는데 S를 많이 쳤고 다른 4개 정도의 철자가 나왔다. 한 달이 지나도록 원숭이들은 인간의 언어에 속한 단어 비슷한 것도 쳐내지 못했다. 셰익스피어?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 물론 그 실험은 어느 정도 장난삼아 한 것이지만 생명이 순전히 우연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표준화된 가정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시사하는 면이 있다. 다윈은 생명의 기원에 관해 많이 쓰지 않았지만 그의 주 관심은 종의 기원에 있었다. 어느 사적 편지에서 따스한 작은 연못에서 화학적 상호작용이 무작위로 일어나 생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격이 없이 언급한 적이 있다. 이 과거에는 뭐 더러운 곳이나 이런 좀 연못이나 이런 곳에서 저절로 생명이 발생한다 뭐 그렇게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무지한 거죠.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세부사항을 덧붙였고 그것이 최근까지 가장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던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한결같이 생명이 순전히 우연으로 발생했다는 이론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우연에 기초한 이론들은 거의 완전히 배격되었다. 우연 이론의 전성기는 195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는 과학자들이 몇 개의 단순한 유기적 복합체를 실험실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초기의 성공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흥분은 가라앉고 말았다. 연구자들이 몇 가지 단순한 벽돌들을 창조한 다음 생명의 필수 요소인 더 큰 분자들, 단백질과 DNA 같은 거대 분자들을 훨씬 창조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플라스크에 화학물질을 섞고 전기로 스파크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게 파스텔러가 한 실험인가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그 실험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죠. 스파크를 일으킨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만일 생명의 핵심이 생물학적 정보라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왜 그런가? 우연의 과정은 복잡한 정보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어 만들기의 유추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눈으로 수건을 가리고 나서 단어 만들기 게임 철자들을 임의로 끄집어냈다고 상상해보라. 그렇게 해서 이해 가능한 문장을 엮을 수 있을까? 물론 만들 수 없다. it이나 can 같은 짧은 단어가 몇 개 나올지 모르나 뭐 아주 우연찮게 2개가 조합됐는데 그게 뭐 뜻이 있는 그런 글자를 집어낼 수는 있겠죠. 무작위로 꺼냈을 때. 혹시 이제 한 3개 정도 일치해가지고 단어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작위적인 과정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산출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우연히 복잡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신학자 노먼 가이슬러가 용감하게 든 한 가지 예가 있다. 만일 당신이 부엌에 들어가서 알파벳 시리얼이 식탁 위에 쏟아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쓰여져 있었다면 고양이가 그 시리얼 상자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죠. 누군가가 굳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우연찮게 쏟아진 것이 뭐 그렇게 됐다 이럴 일은 없는 거죠. 사실상 우연의 사건들은 정보를 창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보를 아무렇게나 섞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텍스트 한 페이지 전체에 인쇄용 철자들이 임의로 뿌려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더 나은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를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에 적용해보자. 설사 짧은 분자 고리들이 그 따스한 작은 연못에서 우연의 과정에 의해 실제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금세 다시 와해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동일한 우연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활자들을 화학적 텍스트에 끼워 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연찮게 뭐 이렇게 구조들이 비슷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우연은 다시 또 그 규칙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좀 설명했지만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연력각체의 이 법칙인데,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계속 이게 자연이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질서가 흐트러지는 쪽으로 우주 전체는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질서들,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적 존재가 그것들을 한 것이지,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열의 이동이라든지 물질의 상태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더 복잡한 쪽으로, 고도로 발전된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학물질의 우연한 상호작용으로는 생물학적 중요한 합성물을 의미 있는 만큼 농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시의 연못이 오늘날의 대서양보다 그 농도가 더 짙었을 리가 없다. 이것은 확률에 기초한 논증이 아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연에 의한 생명의 발생이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우연의 사건들이 복잡한 정보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생명계 기원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들이 우연에 기초한 이론들을 포기한 실정이다. 절대로 복잡한 쪽, 그리고 발전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창조적인 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지, 우연찮게 절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366쪽 법칙을 거슬러서 이제 우연에 대한 가능성, 이게 생명이 우연적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법칙, 이 자연세계의 법칙, 적절한 법칙만 주어지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종종 이렇게 우주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관찰하는 사람들이 지구랑 비슷하게 닮으면 생명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가능한 한 좀 비슷한 거를 찾아다니죠. 옛날에는 그렇게 화성에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 태양계 안에는 화성이 지구와 그나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문어처럼 생긴 우주인 그런 것들도 상상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애들 장난하는 거 비슷하게 이제 취급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비슷하게 아마 먼 우주 어딘가에는 생명이 저절로 발생해 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 맞게 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발전된 뭐 외계인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밝혀낸 건 하나도 없고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만드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죠. 법칙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런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생명의 기원이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경우다.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인 견해로서 물질 자체의 구성 성분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알맞은 전제 조건이 존재할 때는 언제나 생명이 자동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를 설명하는 대학원 교재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의 제목이 생물학적 예정설, 예정설이라는 것이 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적절한 조건이 생기면. 책 제목이 생물학적 예정설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자체 속에 있는 어떤 힘이 화학적 합성물을 예정해서 생명을 구성하는 벽돌들을 창조하도록 올바로 순서에 따라 정렬시켰다는 것이다. 그 법칙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 법칙들은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칠까요? 이 이론은 화학적 합성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 특정한 물질에 더 쉽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런 화학적 선호성이 단백질과 DNA 내부에 고도로 세분화된 순서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예정론자들은 신학자들보다 더 나은 생물학자들로 판명되었다. 그 교재의 저자인 딘 캐넌과 게리스타 맨이 생화학적 예정설을 확정하기 위해 실험했을 때 화학물질들이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아르메니아 사람처럼 그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형성하려고 올바른 순서로 줄 서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한 것이다. 내가 1989년에 캐넌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의 초기 환경을 추측하려고 고안된 최근의 실험들을 조사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곧 아미노산들의 질서 정연한 순서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실험을 하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빈정대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만일 우리가 자발적인 정돈 상태를 많이 발견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이론에 문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어떤 적절한 환경만 갖추어지면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가거나 생태계가 발생하거나 생명체가 만들어지거나 이럴 거라는 상상 때문에 사람들은 실험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공을 거의 하지 못하죠. 사실 그런 실험들은 돈을 많이 들이면서 실험하는 것인데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저는 뭐 우주에 가서 산다고 저 사막 지역에다가 이게 돔을 쳐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몇 사람 한 1년씩 이렇게 거주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도 막 하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고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그리고 벌레만 늘어가고 생태계가 순환하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노폐물만 더 늘어나가고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이 순환하면서
돌고 도는 이게 유지가 계속 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내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구상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는 거죠. 다시 한번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구의 초기 환경을 추측하려고 고안된 최근의 실험들을 조사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곧 아미노산들의 질서 정연한 순서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실험을 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빈정대듯 이렇게 덧붙였다. 만일 우리가 자발적인 정돈 상태를 많이 발견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이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험에 실패하자 캐넌은 그 함의를 정직하게 대면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고 지적 설계의 옹호자가 된 것이다. 자연 법칙으로 적절한 환경을 부여해 준다고 생명체가 생기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잡성, 규칙성, 이런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건대 생명이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면 캐넌의 실험 실패는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자연 법칙은 정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법칙은 규칙적이고 반복 가능하며 예측할 수 있는 사건들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필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불길에 종이를 가져다 대면 탈 것이다. 물에 소금을 섞으면 용해될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실험이 반복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은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죠. 이렇습니다 라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재생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실험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과학의 목표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수학 공식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메시지 안에 있는 철자의 순서는 불규칙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뭐 글자 읽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냥 글자들만 나열되고 있다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 글자에 무슨 의미가 있지도 않고요. 이것은 그것이 어떤 법칙과 같은 과정의 결과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168쪽. 햄릿을 만들어주는 규칙은 없다. 요점을 더 분명히 예정하기 위하여 단어 만들기 게임을 다시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철자들을 정돈할 때 어떤 공식이나 규칙에 따라 하기로 하자. 예를 들어 당신이 T를 갖게 되면 언제나 그 뒤에 E를 붙인다고 공식을 정하자. E를 갖게 되면 그 뒤에 S를, 그리고 I를, 다음에는 G를 또는 N을 붙인다. 고 정하라. 그러면 당신은 T로 시작할 때마다 디자인을 계속 반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진짜 알파벳에서 철자들이 이런 규칙을 따른다면 몇 가지 단어밖에 얻지 못할 테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 규칙에 부합하는 것, 인류가 이때까지 자연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발견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만류 인력이라는 것을
정리하기 전에 만류력은 항상 있었거든요. 연력학 법칙도 항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니까 이 발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정리하고 나면 몇 개 안 되죠. 뭐 무궁이 있지 않습니다. 무궁이 이 법칙들이 이런 법칙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 예외 조항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규칙들을 벗어나서 무한히 창조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진짜 알파벳이 너무나 잘 작동하는 이유는 바로 철자들이 규칙이나 공식 혹은 법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가 T로 시작되는 것을 당신이 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철자가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다. 물론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영어에는 Q 뒤에는 항상 U가 따른다는 것. 철자들은 너무나 다양한 배열 방식으로 합쳐지고 또다시 합쳐져서 온갖 단어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아직 생소한 시절이어서 아버지는 직장에서 거대한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 온통 축생일이라고 하는 글씨가 가득 찬 포장지를 만들곤 했다. 오늘날에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개인 컴퓨터로도 그것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최첨단이었다. 이는 컴퓨터로 하여금 축생일을 쓰도록 프로그램해서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의 질서 있는 패턴이 나오지만 전달하는 정보는 극히 적다. 뭐 생일 축하한다. 그런 내용 외에는 더 확장 안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컴퓨터 스스로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 전체에 담긴 정보는 그 첫 두 단어만큼의 정보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축생일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또 컴퓨터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쓰게 만들고 싶을 경우 당신은 이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규칙이나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각 철자를 하나하나 지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컴퓨터는 창조성이 없는 거죠. DNA 코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DNA 안에 있는 화학적 철자들이 어떤 법칙이나 공식을 따른다면 자동적으로 몇 개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정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극히 적은 생물학적 정보만 저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의 몸에 있는 각 세포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질 30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브리테니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백과사전이죠. 저도 일전에 아이들 키울 때는 이거를 많이 봤는데 브리테니커에 뭐 모든 정보가 다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두께는 뭐 전지를 다 사면 굉장히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큰 책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한 30cm, 40cm 될 만한 이런 두꺼운 것이 두께가 한 알음도 넘습니다. 이게 한 30권 정도 되는 거니까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있죠. 깨알같이 기록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과학적 상식,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는 그것보다 더 큰, 더 많은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DNA 안에 있는 철자들의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정렬하게 하는 화학적 친화성과 반발성을 지배하는 법칙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작용하는 일정한 패턴이라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불규칙성, 반복되지 않는 인위적인 지성의 개입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그 DNA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법칙이나 우연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 지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거기에다 정보를 담았다는 얘기죠. 당신이 DNA의 한 부분을 해독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정하는 규칙이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학적 철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순서로 자유로이 합쳐지고 또 다시 합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이 게놈 프로젝트 하면서 이것들을 해석해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 투자가 필요했죠. 뭐 몇 조 원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근데 뭐 점점 이게 이제 빨라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비용도 원래 몇 조 원씩 이렇게 들고 이랬는데 뭐 앞으로는 한 100만 원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DNA 정보를 서로 자기 거 피검사하듯이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겠죠. 이런 그 DNA 정보들을 알면 그 정보 속에 있는 그 우리 인체의 취약함, 이게 우리 유전적으로 계속 타고 내려오는 어떤 가계의 질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DNA 안에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세세하게 담겨 있어서 몇 살에 언제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보가 세밀하고 정확한 거죠. DNA 분자 하나를 묶어주는 것은 등뼈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당인산사슬이다. 물론 철자들이 그 등뼈에 붙어있게 만드는 화학적 접착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한 순서를 형성하도록 한 철자와 그 다음 철자를 연결해주는 화학적 접착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저절로 갖다 뭐 붙어가지고 법칙처럼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DNA는 아이들이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달린 철자들과 같다. 스티브 마이어는 말한다. 자석의 힘은 그 철자들이 어떻게 냉장고에 붙어 있는지는 설명하지만 그 철자들이 어떻게 해서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라는 순서로 쓰여져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내부의 자연법칙이나 힘을 찾으려고 계속 애쓰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시험관에서 생명을 창조하려는 실험이 이제까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칙 같은 과정들이 고도의 정보 내용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복잡성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산타페 연구소의 스튜어트 카우프만은 복잡성 이론이 결국에는 생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법칙을 밝혀낼 것이라는 희망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연구하다 보면 법칙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무지가 벗겨지고 나면. 카우프만과 그의 동료들은 컴퓨터 화면에서 서리와 양치식물과 꽃, 눈송이를 닮은 복잡한 구조들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발견이 생명의 복잡성은 물질 안에 있는 자율적인 조직력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로 선전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조들이 생일 선물 포장지와 같이 유의 질서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의미가 굉장히 적은. 그것들은 간단한 지시로 인한 산물이며 그런 지시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카우프만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그것들은 몇 개의 놀랄 만큼 간단한 규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적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패턴들은 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고도의 정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371쪽 두 번째 블록. 매체는 메시지가 아니다. 우연도 법칙도 복잡한 생물학적 정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대안은 설계다. 설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미 규정된 패턴에 맞는 불규칙한 순서다. 아무렇게나 된다는 이런 의미의 불규칙성이 아니라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고 어떤 비창조적인 그 법칙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이 불규칙성입니다. 이는 단어 만들기 게임, 책, 잡지, 라디오 대본 등에서 발견되는 유의 질서다. 현재 당신이 읽고 있는 철자와 단어의 순서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언어에 규정된 패턴에 맞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유추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DNA는 세포를 작동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이고 그 염기의 순서들은 정보를 운반하는데 이 컴퓨터 코드에서 0과 1의 순서가 정보를 운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0과 1을 반복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거든요. yes, no 두 가지 가지고. 근데 이 몸속에 있는 것은 어떤 이진법이 아니라 사진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진법. 0, 1 또는 2 정도의 그 어떤 그 진법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그 컴퓨터의 부피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10진법 사용하니까 대단하죠. 사람은. 유전자의 기계 코드는 컴퓨터와 너무나 닮았다고 도킨스는 쓰고 있다.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분자 생물학 저널 내용은 컴퓨터 공학 저널의 내용과 상호 교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보이론을 생물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 전혀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보이론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에 따르면 메시지는 그것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적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물질의 이동 그리고 DNA의 구조가 메시지 자체는 아니거든요. 이 DNA가 이런 그 서열과 순서를 따라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함의된 것은 전혀 다른 데서 온 거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단어들은 종이 위에 잉크로 인쇄되었으나 그것들은 크레용이나 페인트,
혹은 필로 쓰여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모래에다 막대기로 극적거려 쓸 수도 있다. 당신이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데 무슨 물질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메시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 뭐 빨간 글로 쓰든 파란 글로 쓰든 뭐 그런 글이라는 거죠. 뭐 붓글씨로 써도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 내용, 그 내용이 그 어떤 필기 도구의 종류 때문에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쓰는 방식 때문에 내용이 바뀌지는 않겠죠. 만일 정보가 물질적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매체 내부의 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저도 큐티 하느라고 공책에다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많이 써놨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큐티 하는 내용들을. 근데 이 글자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다고 이 공책 자체가 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이 공책 바깥에 있는 이 지적 존재, 제가 여기다가 글자라고 하는 도구,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죠. 지금도 이렇게 펴서 읽어보면 내가 1월 13일에 하나님 앞에서 큐티한 것들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적용한 것도 적혀 있고 내가 십자가 복음 공부한 것도 여기 적혀 있네요. 이거는 글자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이 그 공책 외부에서 메시지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 누가 있더라도 동일한 의미가 전달되겠죠.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글자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정보를 담고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이 DNA의 염기 서열 자체가 뭐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인간의 그 게놈이 다 분석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글자에 불과하고 그것을 설계를 한 그것을 기록한 외부의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면 뭘로 봐야 될까요? 더 발전된 외계인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있는 단어들은 잉크와 종이 속에 있는 화학적 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수학 시험 있음이라는 글이 칠판 위에 써 있는 것을 볼 때 그 메시지를 탄산칼슘염의 화학적 성질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필이 탄산칼륨으로 만들어졌는 모양이죠. 이 원리를 생명의 기원 문제에 적용하면 DNA 안에 기호화된 메시지는 분자 자체 속에 있는 화학적 힘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셈이다.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죠. 이에 우리는 시험관 속에 생명을 창조하려던 모든 실험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DNA 분자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물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생명을 만들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명은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보에 관한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자신이 다소 공통분모가 없는 두 가지 영역을 붙들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즉 정보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이 그것이다. 조지 윌리엄스의 말이다. DNA 분자는 매체이지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정보 이론에 의하면 매체는 메시지를 쓰지 않는다. 글자가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않는 거죠. 내용을 담고 있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글자가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그 유추를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욱 분명해진다. DNA는 유전 코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이라고 폴 데이비스는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시험관에서 화학물질을 섞어서 생명을 만들려는 시도는 스위치와 전선을 용접해서 윈도우 98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데 잘못된 개념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컴퓨터 안에 뭐 전선이나 뭐 스위치, 뭐 반도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가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립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그 부품들이 다 있다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컴퓨터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널리 수용되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치명적인 비판이다. 물질이 생명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릴 뿐 아니라 잘못된 개념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정보 이론에 기초한 논증은 작고한 와일드 스미스가 개발한 것인데, 그는 여러 박사학위를 가진 뛰어난 영국계 스위스 과학자였다. 나는 그가 터키 앙카라에서 가르칠 때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는 내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때였다. 나는 여전히 반항기를 통과하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와일드 스미스는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흥미로워했다. 넓고 온화한 얼굴을 한 그는 철퇴 안경 너머로 두 눈을 반짝이며 골똘히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오타가 안 났군요. 그리고 내가 알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나를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지 않고 나의 의문과 반대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반항적인 10대 소녀에게 DNA와 정보 이론 같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척 감명을 받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즉시 그의 저서들을 찾아 열심히 공부했다. 그 결과 그야말로 나중에 정립된 설계론의 핵심을 미리 개척한 개척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 핵심은 정보가 물질 내부의 자연적인 힘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보가 지적 행위자에 의해 외부로부터 물질 위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 창조물 생명이 우연에 의해서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법칙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없고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적인 존재, 우리는 이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는 이런 방식의 그 설계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